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입니다. 어느덧 단풍이 물들고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을인데요. 하지만 이제야 봄에 따스한 바람이 불고 새싹이 나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디냐고요? 바로 조선업입니다. 한때 조선업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거제 등 조선업 화랑 지역의 경기까지 침체되는 등 대한민국 조선업은 긴 겨울을 맞이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33척 중 74%인 21척을 수주하며 넉 달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중국은 11척이었고 일본은 신규 수주가 아예 없었으니까 봄이 다시 찾아왔단 말이 딱 어울리겠죠? 한때 선박 발주량이 중국과 17%까지 차이가 났지만 8월 기준으로 3%포인트 차까지 좁혔고 수주 잔량도 지난해 대비 한국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말 그대로 봄바람 부는 순풍에 돛단 듯 그리고 새싹이 돋듯 우리 조선업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부활이란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을 모셨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윤성혁 과장님, 산업연구원의 이은창 박사님, 대우조선해양의 허윤 부장님, 그리고 KBS의 정현우 기자님 네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분 소개에 앞서서 잠깐 저희 퀴즈가 있습니다. 청취자들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조선업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실 텐데요. 배의 화물 총 중량의 여러 가지 선종별 계수를 곱하여 선박 건조량을 나타내는 톤수를 뜻합니다. 참 어렵죠? 제가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버벅댔는데요. 일명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방송 끝날 때쯤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나요? 제가 지금 낸 퀴즈를? 네, 저희야 다 알고 있죠. 네. 정 기자님 아세요? 용어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처음 듣는 말 같더라고요. 네, 어려웠습니다. 네, 예, 제가 퀴즈를 먼저 말씀드리느라고 오늘 모신 네 분의 소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먼저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진 곳을 총괄하고 계신 윤선혁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 과장님, 조선해양플랜트과는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건가요? 예, 이름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정책하고 해양플랜트 산업의 정책을 마련하는 부서입니다. 그 과장님, 정말 또 들으시는 분들은 조선까지도 알고 해양까지는 아는데 또 플랜트는 뭐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글쎄요, 해양 플랜트가 워낙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해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해양의 심해 유전이라든지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굴 하려면 그 심해에서 채굴하는 장비,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부유식 저장 시설, 하역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네. 옆에는 저희 대우조선해양의 허윤 부장님이신데 거제에서 지금 오셨어요.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저는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는 허윤이라고 하고요. 네네. 저는 원래 그 설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네. 그 배의 구조, 골격을 설계하는 구조 설계 엔지니어 출신인데 최근 한 7년 전부터는 회사의 기술 전략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시적인 기술 전략을 거시적이야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 옆에는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쟁력연구본부의 이은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경기 시황이라던가 네. 그런 분석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이제 저희가 뭐 분석을 해서 네. 그 의견을 드리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출입 기자이시기도 합니다. KBS의 정현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KBS에서 산업과학부 소속이고요. 정부 부처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출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외에는 일반 기업들, 재계 이런 것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실 방송 뉴스에서는 조선업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또 경제부에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화랑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방송 뉴스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좀, 뉴스는 예, 많이 했었죠. 네. 조선업이 어렵다는. 네네. 네. 최근에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 듣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저희가 예. 방송 뉴스에서도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네 기자님도 예 이렇게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선 경기가 회복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여전히 또 거제 지역의 경기를 보면 조선업 회복세를 탄 게 맞냐는 지적도 또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업의 경기 어떤 점, 어떤 수치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회복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 과장님? 예, 저희가 흔히 지금 조선업 업황을 얘기할 때 저희가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아까 대변인님께서도 봄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봄은 찾아왔는데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초순 정도인가요? 어떤가요? 예, 한 네. 2월 말에서 3월 초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분명히 봄은 오고 있고 점점 날씨는 따뜻해질 것 같고요. 네. 크게 조선 경기를 볼 때 이제 수주하고 건조, 고용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수주는 16년도에 저점을 친 것 같아요. 네. 수주는 16년 전에. 예, 그래서 아까 그 CGT 얘기를 했는데 답을 얘기해주셨나요? 벌써 얘기하시면 이 단어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2016년도에 저희가 222만 CGT를 수주했어요. 네. 그리고 17년도에 대략 한 760. 네. 그리고 작년에 1,300. 오. 그러니까 네. 작년에 1,300만 CGT라는 얘기는 네. 2016년에 약 한 6배가 좀 넘는 네. 숫자고요. 네. 근데 이제 수주를 했다고 그게 바로 생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네. 기자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차가 있는데 네. 건조로 따지면은 작년이 사실은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건조가 작년에 한 700만 CGT 정도 됐고 네. 올해 한 900만 CGT 될 겁니다. 네. 고용도 우리가 한참 할 때는 한 20만 명 됐어요, 조선업이. 네. 근데 작년에 10.5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것도 바닥을 찍고 올해 저희가 한 11만 명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7년, 18년도 계속 수주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도 늘어날 것이고 고용도 지속적으로 바닥은 치고 위로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다.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패딩을 입어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조금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가볍게 입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완전히 예. 봄이 오면 저희는 방송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기자님. 예, 아직 섣부른 판단이십니다.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네. 근데 약간 그래도 예. 이제 봄이 오는 기운이 있으니까 좀 또 언론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은 네. 소식이네요.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산업 사실 윤 과장님이 올해 굉장히 큰 또 대한민국 전체적인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또 제조업 르네상스거든요. 네. 조선 산업이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의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선 산업은 자동차하고 더불어서 우리 국가 기관 산업이고요. 네. 가장 전통적인 주력 제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고용 유발 개수도 크고 전후방 연결과도 크고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네. 우리가 업계에서 글로벌 1위, 2위, 3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예. 여기서 이걸 퀴즈로 낼 거. 1위, 2위, 3위. 그러니까 제우조선해양에 계신 1위, 2위, 3위가 어딘가요? 서로 1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야드별로 따지면 수주 잔량으로 대우조선이 세계 1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뭘로 따지면이죠? 수주 잔량. 잔량. 남아있는 수주 지금 잔량. 현재 그 회사의 오더북에 네. 남아있는 건조량이 수주 잔량. 부장님 잔량이 왜 중요해요? 잔량은 앞으로
돈이 들어올 거기 돈이 때문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쉽게 일반인들은 도크가 몇 년치나 쌓여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일감이죠. 일감이 일감을 갖고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계속 고용도 안정되고 필요하면 사람이 고용도 더 뽑아야 안정되고.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도크를 네. 몇 년치를 채워놓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진짜 정말 보고 있습니다. 국간이 그득한 느낌이신 거군요. 딱 그것만 봐도 잔량이 남아있으면. 자, 그럼 대우조선해양이 그거는 1등이라고 하시고 또 그러면 또 다른 2등, 3등은 2등, 3등은 이제 현대조선사하고 네.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인데 네.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세 개 회사가 있어요. 울산 네. 야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모가 있고 미포가 있어서 네. 그거 세 개를 합치면 현대중공업이 1등입니다. 그럼 네. 오늘 대우가 나와 계셔서 여기가 처음부터 1등이라고 하신 건 아니죠? 이제 개별 조선사로는 저희가 수주 잔량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현대 같은 중공업그룹은 경우는 이제 덩치가 크고 그래서 이렇게 회사 다 수가 합치면 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산업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하고 조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글로벌 1, 2, 3를 다 갖고 있는 거는 조선이죠. 그렇죠. 반도체도 못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정 기자님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1, 2, 3위가 다 있는지는 모르고 우리나라가 1위라는 생각만 가지고 쭉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박사님, 저는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또 이렇게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굉장히 뭐 잘하다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두 가지 사실 그 상반된 그 팩트만 알고 계시는 국민들도 참 많아요. 이게 조선업의 역사를 좀 짧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사실 조선업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예. 네, 우리나라 그 현대화된 조선 산업은 실제로는 1973년부터 현대중공업이 이제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네. 워낙 유명한 일화죠. 정재용 회장께서 네.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가가지고 네.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이제 수주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이제 1973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그 2000년대와 같은 초호황기였고요. 네. 우리나라가 진입을 하자마자 불황기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황기 때 일본이 구조조정을 했지만 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네. 꾸준히 1위를 해왔고요. 네. 우리나라는 1번이 우리나라는 일본을 계속 따라잡자를 20년을 해봤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1900년대까지만 해도 199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1등인 국가였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선제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때 뭐 저가 물량 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구나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IMF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외화를 이제 많이 7년, 벌어들이면서 8년 이렇게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때 외환위기 때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술력 면에서도 일본을 따라잡고 이제 2000년대 초호황기에 정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뭐 생산 능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일본을 따라잡아서 이제 월등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 거였고. 그렇죠. 그럼 10년 전까지만 2008년까지는 찬란한 어쨌든 그 초호황기에 모든 그 과실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조선 시황이 안 좋아지면서 다 같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다 같이 어려워지게 됐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운사가 굉장히 좀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스가 1위고요. 해운사는. 그다음에 일본이 2위였다가 3위로 됐고요. 중국이 그 시장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작게 유럽 국가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한 7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국 수주, 자국 물량이죠. 자국 물량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중국은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로 어렵게 외국 나가서 이렇게 수주를 해와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술력은 아직까지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과장님 이렇게 짧게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보는 사실 이제 조금 급전직하로 조금 조선업이 나빠지게 된 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일본을 처음 꺾은 게 제가 알기로는 2003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일본에 뺏겼다가 그 뒤에 이제 쭉 우리가 초호황기 때 거의 이제 압도적인 1등을 하면서 끌고 모았다가 2008년이 그럼 초호황기 그랬습니다. 2008년도에 아마 1억
톤이 나왔을 거예요. 그 발주가 그게 9,200만 cc인데 거의 1억 톤에 가까운 물량이 나오는데 그 초환기는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한참 1등 하다가 2011년도에 중국에 다시 뺏겼었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다시 이제 우리가 탈환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해운 산업이 발달돼 있지 못하니까 외국에서 이제 발주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발주의 변동폭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GFC 때 2016, 17 이때 상당히 어려웠죠. 그리고 저기 2008년 때부터 좀 문제가 좀 생겼었고요. 그러다가 그럼 다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이 어떻게 마련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봄이 오고 있는 결정적인. 일단은 발주가 늘고 있고요. 발주가 작년에 3천만 cc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4천만 cc 정도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 한 30% 정도에서 1,300에서 1,400만 cc 정도를 수주할 수 있다면 우리 조선소 캐파를 대략 채우는 양이에요. 근데 작년에 3천만 cc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발주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세계 경제하고 연동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그 발주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도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LNG 운반선이라든지 초대형 유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발주가 살아났을 때 그 과실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 기자님 이건 굉장히 지금 소재부품 장비 산업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홍보에 대한 강한 압박을 많이 받게 되네요. 아닙니다. 잠깐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사실 조선에 들어가는 소재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후판이라고 해서 철강 넓은 이제 두꺼운 철강재거든요. 1968년에 포스코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 고로를 만들기도 전에 1972년에 후판 공장부터 완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 수주받은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소재인 후판을 만들기 위해 72년에 후판 공장을 완공을 하고 그 후판을 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제 철강 기술도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굉장히 많은 기술을 다 따라잡아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하고 포스코가 동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조선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 후판 이 부분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뭐 일반인 또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 역사를 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뒤통수를 보고 쫓아간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역전했다 우리나라가 1위를 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쫓아간 기간이 정말 길었던 것 같은데 1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이제 중국이 1위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았었고 이번에 다시 또 되찾아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기간이 이번에는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봄이 좀 길었으면. 근데 부장님 사실 저희가 지금 막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사실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배를 직접 뭐 설계나 만들어 보거나 사실 그런 분들이고 저는 사실 뭐 제대로 구경조차 못한 사람으로서 사실 구경은 아주 어렸을 때 해봤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냥 압도당했다라는 생각만 들었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의 정말 그런 유조선이 만들어지려면 몇 개나 되는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부품 수는 그 몇백만 개 이렇게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컴포넌트를 어떻게 개수를 세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몇백만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뭐 조선 경기 말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 경기를 한눈에 알아보시려면요. 저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옥포만에 있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울산에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옥포에 와보시면 알아요. 딱 나가보시면 앞에 한참 호황 때는 거리에 외국인들이 이태원 이상으로 많았거든요. 근로자분들도 있지만 주로 선주 감독관들, 그다음에 외국 기자재 업체, 돈 쓰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친한 후배가 그 옥포에서 프랑스 빵집을 열어서 굉장히 잘 됐는데 대박이 나셨구나.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어요. 나가고 점심 때, 저녁 때 나가 보면 식당들에 좀 한산하고.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2월 하순에서 3월 정도 된 것 같다라고 어떠세요? 저도 체감을 하는 게
나가 보면 이제 조금씩 손님들 한국 사람 뭐 이렇게 위주지만 손님들이 네.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리 자체가 활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네. 체감할 수 있는. 네. 거제도에 한번 와보시길 건의드립니다. 네. 거제도요. 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조선 산업이 아까 전에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호황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2007년 2008년 정도의 초황기는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해운 조선 산업의 가장 큰 패러다임이 친환경하고 스마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글로벌 마켓 시어가 90%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중국이 자국 발주 수주한 물량 빼놓고는 글로벌 발주 물량을 우리가 다 가져온 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LNG 운반선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친환경화 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선박의 연료도 LNG 추진으로 바뀔 거거든요. 근데 LNG 운반선에서 LNG를 만져본 우리 경험이 우리 조선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LNG 추진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패러다임에서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더 훨씬 우월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조선 산업에서 왜 환경 규제, 친환경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는 거야?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해진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린하우스 가스 저감에 대한 이슈들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해운 산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하우스 가스를 어떻게든 줄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MO 이제 국제 해사기구라는 곳에서는 2050년에는 2008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까지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으로서 계속 이제 강화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새로운 선박은 20%, 원래 계획은 2025년에 한 30% 정도 CO2를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래서는 조금 느린 게 아니냐. 그래서 2022년도에 그거를 더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중간마다 더 강화되는 규제를 넣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은 당연히 그럼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30% 40%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연료 떼던 거에서 새로운 연료를 이용해서 그걸 달성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목표를 갖게 된 것이죠.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그럼요. 열개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는 입장이었고 이제 중국이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입장이라는데 LNG 운반선은 왜 아직도 이 중국이 기술 격차를 못 좁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독보적으로 수주를 많이 할 정도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NG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LNG는 액화천연가스잖아요. 네. 그 온도 자체가 마이너스 162도입니다. 네. 그 극저온의 화물을 배에다 실으려면 특별한 화물창 기술을 써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엔진도 LNG를 분사시켜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창을 만드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조선 3사 외에는 이렇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조선소가 없고요. 왜요? 이게 이제 일단은 그 공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정도라고 하면 뭡니까 정밀도를 네.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이제 단열 박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거든요. 용접도 대우조선 같으면 0.7mm의 굉장히 얇은 판을 거기다 더 씌웁니다. 용접도 굉장히 어렵고요. 정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경험이 쌓이지 않은 조선소들은 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럼 전통이 있으니까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주력으로 했을 때는 네. 여러분들 그 LNG선이라 그러면 대부분 동그란 구형의 그 화물창을 갖는 선박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그게 이제 모스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네. 모스형의 LNG선 시절에는 일본이 LNG선을 많이 건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게 지금 한국조선소에서 짓고 있는
LNG선은 멤브레인형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창에 네. 단열 박스를 부착을 해서 네. 화물창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됐는데 네. 왜 전환이 된 거예요? 그게 더 뭐 안전한가요? 아니면 또 뭐 효율이 있나요? 더 싸고 많이 실을 수 싸고 있어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한국조선소가 빨리 기술을 습득을 했고 완전히 우리 기술, 그러니까 그 시공 기술을 습득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좀 경쟁력에 밀렸고 중국은 아직 그 기술을 습득을 못해서 실제로 지금 LNG선을 몇 척을 했는데 중국이 인도 지원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럼 윤 과장님, 배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는 그 한중일 세 나라 중에서 우리가 압도적인가요? 뭐 어떤가요? 예,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결국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를 얼마나 싸게 만드냐의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재미난 통계를 봤는데 2007년에서 2015년까지 새로 건재된 국제 항해 선박 이게 대략 한 4,400척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글로벌 마켓 시어가 대략 한 30% 내외니까 이 중에서 한 1,몇백 척을 좀 졌을 텐데 실제로 고장이 나서 보험 청구한 거는 90%가 중국 선박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 정도로 좀 싸게는 만드는데 빨리 싸게 만드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선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싸게는 졌는데 금방 수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중고 선박을 팔 때도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애당초에 처음에 발주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 조선소에 맡기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나은 판단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특히 LNG 운반선의 그 멤브레인 용접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축적된 기술력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조선소밖에 사실은 대안이 없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저기 대우에서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현대하고 삼성은 인정하지는 않지만 대우에서는 강조하는 게 이게 LNG 운반선의 또 하나 핵심이 이 액화천연가스가 아무리 저온으로 이렇게 액체 상태를 갖고 있어도 기화되거든요. 그 기화를 최대한 막고 두 번째는 기화된 이 천연가스를 다시 재액화시켜서 집어넣는 기술. 그게 또 한국이 최고입니다.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조선 뭔가 2탄을 해서 다 나오셔야 될 거야. 현대화 지금. 이 정도면 거제에서 오시기를 진짜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걸 들으시는 만약에 현대나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가 없다고. 다음에는 3, 4 다 앉아 계시는 거 아닌가요? 다음에는 제가 3, 4를 다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보통 선박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선박들이 보통 길이가 300m에서 4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그것도 굉장히 두꺼운 6mm 이상 되는 철판을 잘라가지고 붙이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밀리미터 공차로 또 만드세요. 거의 그러니까 머리카락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는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건 반도체 같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반대로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도를 매우 낮추는 거, 매우 높이는 거 이런 건 굉장히 또 그것도 역시 극단적인 기술을 필요하는 일인데 LNG 운반선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와, 윤 과장님,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게 그 크기가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그냥 굉장히 터프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초정밀 하이테크가 다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초대형 유조선 VLCC 30만 톤급은 항공모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정말 그럼 비행기가 굉장히 뭐 여러 대가 그걸 갑판으로 만드는 비행기가 충분히 탑재를 할 수 있는 정도네요.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도 그 규모나 뭐 이런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주 산업인 조선 산업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연관된 영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넓어서 사실 단기적으로 보거나 단편적인 이슈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단기적이거나 단편적인 이슈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사실 윤 과장님 억울하실 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억울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좋을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그 5, 6, 7, 8 4개월 연속으로 수주 1위를 했고 그래서 수주 금액 기준으로 올해 또 중국을 작년에 이제 7년 만에 중국을 제끼고 1위를 했는데 올해 사실은 중국이 자국 발주 물량을 토대로 해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5, 6, 7, 8 4개월 동안 열심히 수주를 해서 올해 수주 금액 기준으로 중국을 다시 제꼈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좋았고요. 근데 9월 달에 또 약간 성적이 안 좋아서 9월에 2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뭐 이렇게 기사가 좀 나서 중국에 이어서 9월 달에 2위했다 이런 기사가 날 때는 조금 그렇기도 한데 이게 그 워낙 경기 민감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수주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는 뭐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좀 긴 호흡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님 사실 1위를 안 하고 2위를 한 건데도 이렇게 되게 우울해야 되는 게 참. 우리나라는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받으면 슬퍼하니까요. 네. 이번에 그 마침 또 9월에 2위를 해버려가지고 저도 네. 찾아보다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왔는데 네. 뭐 좀 바람이랄까요? 좀 자국 수주 물량은 좀 빼고 계산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좋게 평가받을 것 같은데, 중국은 뭐 자국 수주 물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LNG 운반선이나 VLCC 같은 경우는 거의 자국 발주 물량만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그보다 작은 유조선이라든지 벌커 같은 경우도 자국 수주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데도 그렇습니다. 윤 과장님,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배를 만드는 건조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1, 2, 3등이 그냥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그냥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부장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박사님하고 일본은 이제 그 구조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거의 이제 표준선이라고 해서 특정 선종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형 규모의 벌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경쟁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국은 중형 이하의 컨테이너선, 탱커, 벌커에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고요. 우리는 최고 비싼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그런 쪽에 경쟁력이 있고 중형 조선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중형급의 탱커라든지 소형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저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제조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 보면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가장 많이 팔아서 돈을 가장 많이 벌지는 않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뭐 저가의 차량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업체들이 오히려 그런 업체들을 인수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높은 또 기술이 높은 대형 선박 이런 게 강점인 것도 되게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말고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어떠세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조선 3사인 경우에는 중국 조선소하고 경쟁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조금 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섹터가 영역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LNG선을 영업을 하러 나갔을 때 중국 조선소 때문에 우리가 영업 수주 목표를 못 달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건조하는 품목들을 보면 일본은 자국 발주 기반의 뻘크선 위주로 이미 많이 돌아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국 발주 물량의 뻘크선, 유조선, 그다음에 일부 컨테이너선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조선업 시각에서 보면 아마 조선해양 플랜트과에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 우리나라의 많은 중형 조선소들이 있다가 문을 닫고 현재도 여러 가지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떤 이렇게 중형급에서는 중국하고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중국은 이제 싼 가격으로 계속 공격을 해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월등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금융 시스템으로 그들과 맞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사님, 정 기자님이 되게 좋은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아니면 이렇게 전체 조선 산업을 고루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늘 사실 정부도 고민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월등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기술력이 높은 선박일수록 발주되는 척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이야 뭐 잘 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이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기자재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조선사라든가 이런 데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만약에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범용 선박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면
생산되는 척수가 많으니까 네. 거기에 들어간 기자재도 많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업은 또 자동차하고는 다르게 네. 우리나라 그 대형 조선사들 전부에다 다 납품을 해도 네. 충분할 정도의 기자재 하나가 있으면 특정 기자재는 이제 대부분 그 정도의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대형 조선사는 뭐 잘 살 수 있다고 해도 네. 기자재사가 계속 제품을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범용 선박에 대한 시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사실 조선업 생태계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부는. 그렇죠. 예,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네. 사실 그 기자재 업계에서는 LNG 운반선 한 척도 한 척이고요. 중형 유조선도 한 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재 업계는 말씀하신 대로 중형 선박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많은 배를 수주를 하면 기자재 업계 일감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선 그 대형 조선사의 경쟁력이 비단 대형사만의 경쟁력이 아니고 네. 기자재 업계를 포함한 전체 조선산 그 산업 생태계 경쟁적 관점에서 본다면 네. 중형 조선소 이게 미드필더가 살아나야 기자재 업체도 살고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도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처럼 엄청난 대기업도 사실 기자재 산업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달하게 된 거는 기자재가 같이 육성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질 수 없을 만큼 네.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는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중소형 조선소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기자재 업체가 타격을 받고 기자재 업체가 무너진다 그러면 대형 조선 3사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그건 우려가 되는 문제입니다. 정 기자님, 사실 이렇게 조선업이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는 되게 특히 방송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제나 이렇게 현장을 가셔서 특히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근로자의 그 권익을 대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요. 사회적 그러니까 조선업주보다는 약자를 대변해야 되니까.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고용, 뭐 조선업의 고용이나 인력 채용 같은 게 지금 어떻게 그러면 조금 봄이 왔다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봄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고 조선업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대형 조선사가 잘 수주를 많이 하게 되느냐 이런 것도 관심사지만 지역의 경기가 어떠냐,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게 사실 가장 큰 관심사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경기가 살아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명확하게 살아났다는 느낌을 받으면 좀 더 좋은 이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좀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예전 합병 문제도 있고 노조나 또 지역 경기 저희 KBS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에 있는 지역국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완전히 좀 살아난 느낌은 아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하죠. 윤 과장님, 최근 1년의 보도에 조금 조선업에 계셨던 근로자분들이 좀 좋지 않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든가 이런 기사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중소의 조선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형 조선소 이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1,300만 CGT를 수주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사실은 대형 3사 위주의 수주여서 중형하고 중소형은 아직 거기는 지금 12월 달인 것 같습니다.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고요. 부장님, 그럼 중형, 중소형은 어떤 선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커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요. MR급이라고 하는 그런 MR이 뭔가요? 미드레인지라고 하고요. 그러면 중소 조선소들이 만들고 있는 성격의 배들은 대부분 유조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벌크선도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중소 조선사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소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제 키코라던가 그다음에 또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이유로 이제 그때 한 10,000톤에서 한 5만 톤급 정도까지 선박을 만들던 회사들이 많이 그때 무너졌고요. 조사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그런 조선소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이 이제 해양 플랜트를 좀 이렇게 호황이 오면서 그쪽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약간 소외됐다고나 할까요? 네. 기사 같은 데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형 조선사들도 해양 플랜트 불황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 인력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살아있던 이제 중형 조선사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그게 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 산업 활력 제고 방안도 또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떤 지원책을 또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나요, 회장님?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만들 때 핵심 그 정책 대상으로 사실은 중형 중소조선사하고 기자재 업계를 타겟으로 했고요. 네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였습니다. 그 중형 조선소 기자재 업계 일감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 일감을 저희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조선 산업을 둘러싼 큰 패러다임 변화가 친환경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국제 해사기구 IMO에서도 이제 각종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해수부하고 같이 그 일부 주요 항만 지역을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쪽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선박의 발주를 촉진하는 그런 일감 만들기 노력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것이 2025년까지 140척의 중소형 LNG 연료 추진선을 국내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새로운 규제 혁신을 통해서 그런 일감 만드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키코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형 조선소 이하 조선소들은 가장 큰 그 어려움이 RG하고 제작금융 문제입니다. 기자재 업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이런 금융 쪽의 RG라든지 제작금융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해주겠다. 들으시는 분은 RG가 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RG라는 것이 이제 선박이 이제 많은 돈이 예를 들어서 LNG 캐리어 같은 경우 운방선은 한 배당 척당 한 2천억 정도 돼요. 근데 선주가 그걸 발주할 때 2천억을 다 주질 않고요. 일부 이제 선수금이라고 해서 한 뭐 보통 요즘 40%쯤 줍니까? 선수금 그렇게 요새 많이 안 줍니까? 1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요. 네, 거의 헤비테일이라고 해서요. 예, 뒤쪽에 좀 몰아서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선수금 조금 받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 2천억짜리 배는 200억 받고 시작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MR 탱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수금을. 그럼 예를 들어서 배가 700억이다 하면은 40% 하면 대략 하면 200~300억 받는 거죠. 그럼 나머지 돈이 없으니까. 이게 RG는 그런 이제 돈을 선주가 그 돈을 줄 때 이 조선소가 중간에 도산할 수 있으니 은행 보고 지급 보증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 지급 보증이라고 리펀드 개런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은행들이 조선소가 어렵다고 하니까 RG를 잘 안 끊어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 시중은행에 RG를 끊어줄 때 이제 그 국제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지급 보증을 해주는. 정부가 대신 지급 보증을 해주는. 개런티에 개런티를 해주는 거를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기자재를 수주해서 만들 때 그것도 또 선수금을 주고 제작금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작금융을 조달하기가 어려우니 제작금융에 대한 또 대출 보증을 또 세워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조선업 견조량이 늘어나면서 일선 현장에서 좀 일손 부족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잘 양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실직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포함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인지 그런 금융과 고용 쪽의 단기 해소가 한 꼭지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중소조선사고 기자재 쪽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시책들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뭐 저희가 중국한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중형급 선박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조 경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K야드라든지 이런 그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 확보 방안들도 다양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정 기자님 얘기 좀 들어보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좀 준비했는데 뭔가 조금 더 아쉽다거나 아니면 좀 궁금하신 그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에서 항상 예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정책 중에도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경을 실시함으로써 뭐 경제를 좀 부양을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러면 좀 조선업 관련 분야에 특별히 더해지는 지원책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사실은 활력 제고 방안을 11월 달에 내고 4월 달에 추가적으로 또 보완 대책을 냈어요. 보완 대책을 내면서 보완 대책에 담겼던 주요 사업들이 저희 이번에 8월 달에 통과된 추경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아직 일감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 부품 기자재 위기 극복 R&D 사업을 신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일원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해서 그 직류 기반 전기 추진선, 전기로 가는 배입니다. 이게 친환경 패러다임하고 같은 맥락이 전기차 같은 있는데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기 배네요, 전기 배. 예. 이게 이제 울산에서 운영하는 고래관광선인데 기존에 그 디젤 추진인데 배가 느려가지고 고래가 나타났다 가면 고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참에 그 전기 추진선으로 건조하는 너무 것도 웃긴데요? 네.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접하고 도장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수급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한 1년에 연 한 800명 정도를 양성을 했었는데 2,400명으로 한 3배 정도 양을 키웠습니다. 그 사업도 있었고 LNG 추진선, 연료 추진선이 결국은 친환경선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세인데 앞으로는 이제 수소 연료 추진선이라든지 전기 추진선으로 가겠지만 LNG 연료 추진선이 현재는 대세인데 중소형 조선소들이 LNG를 그렇게 다뤄본 경험들이 많이 없어서 LNG를 대형 조선사, 특히 이제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 삼성 같은 대형 조선사하고 어떻게 여하이 협력해서 그쪽의 설계와 건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쪽에 LNG 특화 설계 엔지니어링 그 대중소기업 협력센터도 이번에 구축하는 내용을 추경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조선업이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산업이라는 걸 또 처음 배웠네요. 그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네요. 네. 지금 막 이 전기배 얘기도 하셨는데 또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자율운항 얘기도 나와요. 이 자율운항은 또 차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노르웨이와의 조선업 협력 분야에서 또 자율운항 부분 또 미래 기술과 관련해서 좀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해요. 자율운항은 구체적으로 과거보다 어떻게 발전된 기술이고 장점은 뭘까요, 박사님? 네, 그 자동차에서도 이제 무인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선박에서도 자율 운항에 관련된 최근 이제 패러다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보면 항공기도 그 무인으로 사실 거의 무인으로 운항되는 것처럼 선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선박들을 찾아보시면 배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속력이 얼마인지 이런 걸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근데 차보다 오히려 배가 더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훨씬 바다는 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대양을 운항할 때는 생각보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빌딩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꼭 뭐 운항뿐만 아니라 그걸 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선원으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좀 그 줄일 수 있겠느냐, 자동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선박에 타고 있는 그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육상에서 어떻게 보면 원격으로 일을 한다거나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술 개발을 뭐 대형사들은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나가지 못하는 중형사들을 위해서 이제 산업부에서도 관련된 R&D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뭐 기자 입장에서는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게 엄청 큰 대형 선박이 사고가 났는데 막상 그 뭐 구조 인원 이런 인원들 보면 몇 명 안 되거든요. 놀랄 때가 많은데 갈수록 그러면 대형 선박이어도 이런 뭐 탑승하는 인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도 이미 그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대양 선박의 그 평균 선원인 수인가요? 평균 선원 수가 한 15명에서 18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엄청 큰 배가 뭐 문제 생겼다고 하는데 막상 알아보면 뭐 10몇 명 뭐 이런 식이어서. 그러니까 우린 여객선만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해운 쪽에서도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승선 인원수를 줄여왔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기도 하고 선원을 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줄여보자. 그리고 육상에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보자.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식으로 그 선원 수 관점도 있지만 사실은 선사 입장에서는 선원 수를 줄여서 뭐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관점보다는 배 운항 효율을 올린다든지 안전성을 올리는데 초점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자동차보다 배가 더 먼저 자율운항 선박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선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화물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잖아요. 컨테이너선이 예를 들어서 2만 개 컨테이너를 운반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화물의 가격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잖아요. 그러니 그 화물을 정해진 한국까지 안전하게 배달을 하는 게 제1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선원수 몇 명 줄이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안전성 확보하고 그다음에 해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사이버 해커들이 무인선을 공격을 해서 이거를 이제 납치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요. 경우에 사이버 해커들의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기술이 완비돼도 자율운항선으로 가기까지는 좀 많은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자율운항 선박이 꼭 무인 선박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운항 선박은 이제 저희가 이제 AI라든지 이런 그 4차 산업 그 혁명의 요소들을 선박에 적용을 해서 안정성하고 경제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그 회피도 하고 뭐 사고 위험도 예방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상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최적 운항 항로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연비 효율성도 높이고 선원이 조금 덜 타면 선원의 거주구를 줄이면서 화물을 또 더 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선박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서의 자율운항 선박이고요. 자율운항 선박이 그 IMO 레벨이 1에서 4까지 있어요. 1이 이제 현재 선박이고 4는 완전 무인 선박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레벨 지금 한 3 정도를. 그러니까 완전 무인은 아니에요. 완전 무인은 아닙니다. 완전 무인은 말씀하신 대로 선사들 입장에서는 그 위험성을 바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 주행은 이꼬르 무인 운행은 아니라는 거.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선박 이렇게 충돌 사고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뭐 부산에 뭐 대교를 러시아 배가 받았다는 거나 대부분이 다 선원들이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의한 사고가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줄여주자는 그런 부분들을 거죠. 우선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경제성 말씀하신 것도 선박은 이제 대양을 운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류라던가 태풍이라던가 이런 걸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최적화된 루트를 찾아서 가는 것만으로도 뭐 많이는 한 10% 정도까지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앞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가다가 계속 안정적인 기술이 발달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뭐 사람이 안 타도 근데 그건 굉장히 먼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인데도 지금 뭐 배를 보지 않았는데도 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얼마나 또 허 부장님은 몇 년 정도 지금 조선업에 계신 거죠? 제가 올해 23년 차 가네요. 23년 동안 정말 조선업에 계시면 어떤 게 가장 조선업 매력적이세요?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이니까 저희가 공부할 때 이제 막 일본 따라잡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 유머가 뭐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뭐 그런 유머 유행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그때 블랙 유머가 돌았던 게 뭐냐면 일본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 조선업도. 근데 정말 그러면서 컸는데 저희가 조선소에 입사를 하고 쭉 하다 보니까 언젠가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고 기쁜 거는 우리가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만나는 선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업체,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전부 세계 인류만 상대를 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짜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이 거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조선업에는 다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윤 과장님, 조선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지금 앞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주셔서 힌트를 얻었지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미래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아까 친환경화하고 스마트화 큰 패러다임이 두 개인데 친환경화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스마트화의 지금 총알을 저희가 자율운항 선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주 먼 미래는 무인 선박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자율운항 선박이 안정성과 경쟁성이 기존 전통 선박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선주들의 선택이 자율운항 선박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형 조선소를 다 포괄하는 자율운항 선박 그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대형 과제이다 보니까 네. 과학기술부에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내년부터 본격 착수해서 이게 아마 그 친환경과 이런 자율운항 선박을 포함한 스마트화는 우리 조선업의 앞으로 20년, 3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 먹거리를. 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조선산업은 정 기자님, 그러니까 네. 사실 구조조정 얘기라든가 뭐 그리고 원하청 분쟁이라든가 또 노사분규가의 일명도 굉장히 길고 오래 해서 조금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저희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합병 이슈 관련해서도 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는 점을 그리고 또 그 경쟁력 강화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저희가 뭐 이제 뭐 노동자들 노조 쪽 입장을 취재를 해보거나 또 밴드 하청기업 입장을 취재를 해보면 노조는 어쨌든 고용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네. 밴드들 쪽에서는 기업이 합쳐짐으로써 뭐라고 해야 될까 납품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면 그 대기업이 가지는 권한이 더 커지니까 하청업체들 입장에서는 납품 단가 이런 걸 낮추자는 요구 이런 거에 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두려움과 우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비단 조선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어떤 산업부 출입한 이후에 다른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중소기업 분들 하청을 만나면 항상 그런 대기업들의 요구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걸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대기업이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규제나 관리나 뭐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그 윤 과장님 그 과 이름을 소개할 때 조선해양 플랜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과 해양 플랜트는 또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조선산업 경쟁력은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 세계 최고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데 해양 플랜트는 어떤가요, 인창 박사님? 네,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네.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물론 이제 90년대부터도 이제 일부를 하긴 했지만 꾸준히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해오던 분야였는데 주로 하던 부분이 이제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해양 플랜트를 생산하는 거는 정말 세계 최고의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이외에 이제 해양 플랜트는 조선도 그렇지만 설계라던가 또는 뭐 주요 기자재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네. 해양 광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라던가 또 중요한 기자재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발달을 많이 못했죠. 그런데 2010년, 13년까지 굉장히 유가가 뭐 100불 이상을 네. 올라가면서 뭐 그런 영역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이제 달려들었다가 네. 유가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어찌 보면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기술력을 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이제 기술력을 조금씩 쌓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언젠가는 또 유가가 또 오를 거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그 친환경 연료로 간다고 해도 해양에서 가스전 개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 과장님, 이제 저희가 초봄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내년이 중요한 이제 아주 모멘텀이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내년 올해보다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그 조선의 업황 전망을 내놓는 게 이제 클락슨 리서치인데요. 거기에 보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발주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그 LNG 쪽에 그 새로운 광구들이 계속 지금 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운반선의
그의 수요가 되는 LNG의 해상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지금 저희가 뭐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수주할 대형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의 수주 상황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게 보면 18년에 조금 봄이 됐다면 뭐 18년 말이 조금 이제 2월 초, 올해가 뭐 대략 한 3월까지 간다면 내년에는 확실히 벚꽃 피고 뭐 장미까지 내년에는 좀 피지 않을까 그렇게 담당 과장으로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꽃놀이 갈 수 있는 너무 건가요? 낭만적인 얘기네요. 벚꽃 피고 장미 피지 않을까. 왜 그러세요, 정 기자님? 너무 듣는데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어쨌든 말만 좋을 뿐이 아니라 정말 결과도 그럴 거라고 꼭 그러고 싶고요. 조선업이 사실 이제 그 2020년을 조금 내다봤는데 이제 계속 그 지속 가능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물론 이제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 이런 부분이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시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전문기관들에서 여태까지 과거 수십 년간의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분명히 중간중간에는 또 위기가 올 거고요. 그 위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대형조선사뿐만 아니라 이제 중형조선사, 기자재사들도 다 같이 어느 정도 생태계를 유지를 잘 해가지고 시황이 줄어들었을 때는 같이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늘어났을 때는 그거를 빨리 우리가 수주를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생태계를 좀 잘 지금 다져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산업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주셨지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꼭 산업부의 뿐만 아니라 뭐 금융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운사가 물론 뭐 조선만큼 세계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 7위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우리나라 해운사들도 같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금융, 해운, 조선 이런 데 좀 철강까지 그렇죠. 같이 이제 노력하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노력은 해왔는데 더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역량을 좀 키우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들 지금 대형조선사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각자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좀 그런 노력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 부장님, 여기 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총괄하시는 과장님도 나와 있고 또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도 나와 있는데 그 또 현장에 계시는 입장으로 조금 하고 싶으신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박사님하고 과장님 다 저희가 느끼는 바를 다 말씀을 주셔서요. 그냥 첨언만 하자면 저희가 생존을 하려면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하면 다른 선진사 따라잡을 수 있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4차 산업혁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조선업에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ICT 기술하고 융합이 안 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제조업에도 혁신이 와야 되기 때문에 로봇 기술이 합쳐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야드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야드로 만들고요. 배 자체도 스마트 선박으로 바뀌고 에너지 패러다임도 바뀌고 하다 보니 그러면 조선소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IT를 전공한 그 엔지니어들을 또 뽑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산업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IT 전공한 사람들이 조선업에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걸 조선소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책적으로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업계하고도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초에 말씀드렸던 퀴즈 답 알려드릴게요. 예. 처음에 내줬던 문제가 배의 화물 총 중량의 여러 가지 선종별 개수를 곱해서 선박 건조량을 나타내는 톤수를 뜻하는 용어, 일명 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의미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정답 뭐죠? 예, CGT라고요. Compensated Gross Tonnage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CGT였습니다. 네, 윤 과장님, 원래 윤 과장님이 빨리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오래 걸렸어요. 너무 재밌어서. 윤 과장님 덕이 큽니다. 윤 과장님은 늘 사실 고민하는 이 주제일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들이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위과의 과장직을 맡으신 거 한 얼마나 되셨죠? 저는 딱 1년 됐습니다. 제가 그러세요? 여기서 제일 조선업 막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막내입니다. 그럼 과장님 그전에는 조선업 담당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뭐 사무관 때나. 제가 그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할 때 산업 담당 행정관을 했기 때문에 조선업도 간접적으로는 했었고요. 뭐 20년 제가 올해 딱 20년 됐는데 주로 다 경제부처에서 일했으니까 간접적으로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과장으로 와서 이 조선해양 플라인트를 이렇게 직접 정말 총괄을 하시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걸 알았지만 이토록이나 정말 중요하고 제가 보기엔 뭐 온 산업의 총괄을 다 집약해 놓은 산업 이렇게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또 올해 나머지 그리고 내년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뭐 생각이 있으세요? 네. 뭐 1년 됐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1등 산업을 하고 있는 업종의 담당 과장이라는 프라이드도 많이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 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왔던 것 같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크게 우리 조선업이 앞으로도 세계 1위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결국은 기술 경쟁력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가 우리 산업을 한번 이렇게 진짜 우리 경쟁력이 어딘지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선업이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외국산 기자재에 의존하는 핵심 기자재를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업도 세계 1위에 그냥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경쟁력이 얼마인지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형,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도 지금 차가운 아랫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소, 중형 조선사 그리고 기자재 업체 간에 건강한 산업 생태계 이게 조성이 돼야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하고 대형 조선사, 중소, 중형 조선사, 기자재 업계가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이 박사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조선업을 들여다보고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됐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짧으시다고 하지만 굉장히 내공이 깊으신 것 같고요. 저는 한 10년 조금 넘게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뭐 극한 직업, 조선업은 항상 극한 직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위험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까지 다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외국 다큐멘터리를 보면 인간이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한 걸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KBS 기자님도 나오셨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이 기술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도 하고 있다. 얼마나 매력적인 산업인지.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자동차 산업으로 보면 조선 산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진 트럭을 만드는 산업이거든요. 트럭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다 벤츠, 볼보, 스카나 많습니다. MAN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트럭에서는 정말 굉장히 고급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엄청난 고급 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포지셔닝을 좀 달리 해달라고. 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가 산업부 출입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를 방문해서 꼭 우리나라 고부가 가치 선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송을 꼭 한번은 하고 취재를 해보고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약간 산업을 떠나가지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다 수도권 집중형이고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 조선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몇 안 되는 지역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조선업이 잘 돼야 지금 힘든 또 수도권 과밀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도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균형 발전도 되고 이런 단순히 산업을 떠나서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중요한 업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업이 저희 주제처럼 빨리 대형 조선사뿐만이 아니라 또 중소 중소상까지 좀 봄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주제를 저는 보면서 고용 문제를 계속 생각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 다큐 3일 편에서 깡깡이의 아지매라는 편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긁어내는 선박에 있는 녹들을 제거하고 배를 다시 하는 건데 그 녹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망치로 배를 두드려서 깡깡이 아지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선박 관련 또 조선업 관련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 나오시는 분 보니까 뭐 젊을 때 시작해서 아이들 다 보내고 지금은 할머니가 돼서 일하는데 손주들 용돈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조선업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 부장님은 그런 분들 직접 굉장히 보셨죠, 다. 야드 가면 항상.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게 수작업으로 하시는 수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그다음에 굉장히 그 밀폐된 구역, 그다음에 몸 하나 들어가기도 힘든 협소 구역이 굉장히 배 안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들 근로자분들이 또 그럴 때는 투입이 됩니다. 몸이 좀 작고 그래서 실제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조선업이 너무 참 재밌고 매력적인 게 아주 원시적인 노동부터 아주 하이테크한 것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그 분야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야를 이제 앞으로는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고 할 수는 없으니 특히 위험한 작업들은 많이 기계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자동화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 스마트 야드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기계화하고 사람이 하는 작업은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화 해야지 생산 효율도 올라가고 우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부장님이 아까 저는 그냥 한 23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 불모에서 정말 세계 2위까지 찍은 산업에서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또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하실 건데 어떻게 마음가짐이 이런 자리에 한번 나와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굉장히 비장하죠. 최근 한 2, 3년간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제가 근무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여러 가지 재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국가적인 사업이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고용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의 또 한 축으로 인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기술 혁신을 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가 또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건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이다. 되게 좋은 말인데 제 말은 아니고요. 오늘 팟캐스트에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저도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긴 터널에 들어서면 끝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고 그 터널의 마지막은 당연히 눈이 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조선업도 긴 침체기의 터널을 지나 이제 그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불황의 끝이기를 바라면서 다시 도크에 일감이 채워지면서 컴컴했던 부진의 터널 끝에 회복의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정부와 조선업체 간의 협력과 노력만이 다시 공장에 불을 밝히고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윤성혁 과장님, 산업연구원의 이은창 박사님, 대우조선해양의 허윤 부장님, 그리고 KBS의 정연우 기자님, 네 분 긴 시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 전문 팟캐스트 산소통,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